흔하디흔한 썰풀이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심 우리 가족들이 모두 같이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아버지 친구놈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한 번에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동네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맞벌이를 하시면서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시골에서 처음으로 이사 온 집에서 한 5년 정도를 살다가 친척들의 도움과 또 악착같이 사셨던 부모님 덕에 빚은 거의 다 갚았고요. 방 하나와 거실 하나가 다였던 집에서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간 집은 원래 살던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요. 이쪽 시골 동네에서 보기 드물게 2층에 다락방도 있었고 방도 4칸에 마당에 잔디도 심어져 있었고 밭도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여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저는 굉장히 신났었습니다. 친구들을 부르기도 창피했었는데 새롭게 이사 온 집은 진짜 넓고 마당도 있어서 약간의 허세끼가 있던 저는 그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와,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사는 거야? 근데 집 되게 비싸겠다. 어때? 좋지? 이런 식의 뻔한 대화가 오고 갔고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제서야 빚만 다 갚았는데 무슨 돈이 생겨서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있었는지 말이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하게 굉장히 싼 집이었다고 합니다. 뭐 원래 시골 집값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이전에 살던 집에 한 2배 정도밖에 안 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우리 가족들은 다시 아버지가 재기도 하셨고 단칸방에서 지내던 날들을 청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하셨던 부모님은 돈을 좀 더 모으고 친척들의 도움도 받아서 아버지께서는 아주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새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뭐 아버지 포함해서 직원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차리셨거든요. 하지만 공장을 차리자마자 IMF가 터졌고 아버지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아버지가 빠르게 눈치를 채시고 재빠르게 회사를 정리한 덕에 빚덩이를 안게 되는 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건강하시던 엄마가 갑작스레 말라가지고 병이 생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하시느라 스트레스 받으시고 과로기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셨고 결국 버스 타고 시내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나가셨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지역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갔지만 거기서도 잘 모르겠으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버스를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갔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도무지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대요. 그래도 거기서는 일단 약은 드시라고 뭔가 수북히 약을 지어줬고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그만두고 계속 알아누우셨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친척들에게까지 귀에 들려가지고 외가 쪽에서 다같이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아빠는 그때 외가 친척들에게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엄청 죄송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까지 오셨었는데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무속신앙을 좀 믿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기운을 조금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사온 집에 처음으로 찾아오신 할머니가 오자마자 되게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얘야, 여기 좀 이상하다. 어? 왜 그러세요? 안 되겠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마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고, 일주일 뒤에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왔더니 할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아줌마 한 분도 같이요. 거실에서 이 세 분이 무슨 대화를 하시는데 저더러는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여 방에 들어가 있는데 뭐 엿들으려고 엿들은 건 아닌데 그 대화 소리가 문 너머로 다 들렸고요. 본의 아니게 대화의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 집이 이상해서 데리고 왔다니까. 어머니,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아유, 이 사람이 맞다잖아. 여기 땅 주인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땅 주인이 엄청 화나 있어요. 얘야, 어서 이사 가야 한다. 어머니, 저 진짜 그런 거 안 믿는다고요. 이야기인 즉슨 이 집은 땅 주인이 있다는 건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원귀? 하여튼 그 귀신이 땅 주인이라는 거였고, 굉장히 질이 나쁜 귀신이라 자기 땅에 침범하면 목숨까지 가져가는 뭐 그런 귀신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엄마는 원래 큰일을 당했어야 맞는데 우리 형이 기가 정말 세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가족에게 그 집을 내줬던 주인 할머니를 엄마가 부르게 되었고요. 여기 무슨 사연이 있는 집이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대답에 저 역시 정말 무서웠습니다. 원래는 본인의 큰아들이 여기에 본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큰아들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원래 이 집을 처음부터 갖고 있던 건 아니었고 집이 워낙 싸고 좋아서 뭐 시골에 별장 같은 거 하나 더 마련한다는 셈치고 산 거고요. 또 당시 원체 허약 체질이었던 큰아들을 요양시킨다는 셈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아들이 더 아프고 설상가상으로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냥 날일이라도 뛰려고 큰아들 가족이 시내로 다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혼자 사시다가 방이 3칸이나 남으니까 이제 전세를 냈는데 우리가 살기 전에 어떤 한 가족이 들어와서 살았고요. 그 가족도 애기 한 명이 갑자기 아프고 또 하던 일이 망하고 해서 도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집주인 할머니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이상한 여자랑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할머니하고 그 아줌마를 다시 한번 불렀고 그 아줌마는 또 만약에 우리 형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른 이사를 나가라고만 재촉을 했어요. 여기 사람 사는 데 아니라고. 하여 그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이사를 나왔는데 그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방 2칸짜리 집을 새로 얻었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같게도 이사를 하자마자 엄마가 씻은 듯이 건강을 되찾으셨고 아빠가 하는 일도 다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 일을 잊고 지내다가 동네에서 큰 사단이 나는 바람에 다시 기억에서 꺼내졌었습니다. 그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이 나가고 나서 근 한 10년간 정도 빈집으로 있었어요. 그러던 중 최근에 어떤 가족이 이사를 왔거든요. 딱 봐도 시내에서 살다가 망해서 시골로 들어온 것 같았는데 한 몇 개월째 지났나? 원래 싹싹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았던 부부였는데 그 집 애엄마가 이사 온 뒤로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달 전에 집에 오는 버스를 타고 집 정류장에 내렸는데요. 그 정류장 옆에 바로 기찻길이 있는데 기차는 달리지 않고 서 있고 그 옆에 경찰차의 구급차까지. 그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이사 온 그 여자 있잖아요. 기차에 치여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목격자는 엄마랑 아시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그 여자가 기차가 오는데도 철로에 앉아서 계속 가만히 기차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기차가 여자를 보고도 못 멈췄고 기차에 치여서 그대로 그 여자가 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후에 그나마도 건졌던 건 파란 짝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터져서 다 분해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에 그 집에 살던 나머지 가족들도 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뭐 이런 게 진짜 있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소름이 돋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제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약 30년 정도 되어가네요. 당시 저희 집은 안산 중앙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다가 같은 안산인 월피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1층에는 여러 사무실들이, 그리고 3층에는 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식당은 2층으로 옮겼었는데 식당 내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없었고요. 중앙 계단으로 올라와서 우측에 한 5m 되는 복도 끝에 저희 식당 출입문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오면 홀에 손님용 테이블 5개가량과 건물 가장자리를 따라서 룸이 한 7개, 8개가 있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작은 룸은 저희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었고요. 그 외 룸들은 문이 전부 다 다다미식이어서 홀과 룸도 다다미 문, 그리고 룸과 룸 사이도 전부 다 다다미 문이었습니다. 하여 손님이 없을 때는 저희 형과 문을 다 열어놓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더랬죠. 그리고 건물 옆에는 폐차장인지 뭔지가 있었는데 사고 차량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비포장으로 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식당 룸에서 창문 너머로 보면 되게 훤히 보이는 곳이기도 했고요. 당시 형이랑 저랑은 새로운 사고차들이 들어오면 거기 내려가서 차량 내부를 막 뒤적거려서 동전 몇 개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락실도 가고 했었습니다. 때는 아마 봄이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박혀있는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다다미 문들을 다 열어두고 룸과 룸 사이로 막 뛰어놀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에 그 폐차장 쪽에 어떤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거기에는 사람 있는 걸 제가 전혀 보지를 못해서 제가 가만히 그 여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는 어깨 정도까지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차의 내부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저의 눈길을 눈치챘는지 서서히 저를 올려다보면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이질감이나 뭐 불쾌감을 느낀 것도 아니었는데도 저는 그냥 같이 멍하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뒤에서 형이 저보고 뭐 보냐고 불러서 제가 형 보고 형, 저기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쪽을 쳐다봤는데 그때는 그 여자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저한테 뭐야,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저도 그러네? 이러고는 아무 일 없던 듯 그냥 다시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고모부도 같이 그 식당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디선가 가시나무 큰 걸 구해와가지고 고모부랑 함께 출입문에 삥 두르시더라고요. 그땐 왜 그러셨는지 묻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막내 이모가 놀러 오셔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막내 이모도 안산에 사셨기 때문에 종종 놀러 오셨고 또 바쁠 때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모가 여쭙더라고요. 저 가시나무는 도대체 왜 쳐놨는지요. 그리고 그때 고모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고모부하고 이제 굉장히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식당 마감을 하고 나면 종종 밤 늦게나 아니면 밤새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입문에서 제일 가까운 테이블에서 두 분이 새벽 한 2, 3시쯤에 술을 드시고 계셨대요. 그 식당의 출입문은 그냥 투명한 통유리였어가지고 바로 밖으로 복도가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 늦은 새벽에 문 밖에 어떤 여성 한 분이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고모부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어떤 표정이나 행동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냥 하루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여자한테 따로 뭘 물어봤는지 아니면 뭐 어땠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두 번째 룸에 테이블을 다 바깥쪽으로 밀어두고서 당시 고모부께서 임시로 쓰시던 이불을 깔아드리고 여기 주무시면 됩니다 하고 나와가지고는 계속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 7시쯤이 되어서 이제 장사 준비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그 여자를 깨워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인기척이 전혀 없어서 거기 문을 그냥 벌컥 열어봤대요. 근데 이불은 어제 깔아놓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식당 출입문은 하나이고 그 출입문 앞에 테이블에서 밤새 술을 드셨으니까 그 여자가 뭐 나가거나 했다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드린 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주변 지인이 가시나무를 출입문에 두면 귀신 쫓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형하고 저는 학교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당은 너무 조용하고 밖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부모님과 같이 자고 학교 갈 때쯤 되면 어머니께서 등교 준비 도와주시고 항상 교통비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두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교통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여 식당 카운터에 동정 두는 곳을 뒤져가지고 그걸로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저희 외숙모께서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저희 형은 중학교에 다닐 때라 저랑 학교가 달랐는데 형도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서서 버스 타고 가보니까 그 목적지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만 듣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하나둘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당시 상황이나 이것저것 대답을 회피하시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제가 더 캐묻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들은 거라고는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에 어머니를 깨우셔가지고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갔던 곳은 식당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저희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덩치 큰 강아지 몇 마리와 그 외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뭔가를 느끼시고 떠나시기 전에 그곳을 한번 보고 싶으셨나 보다 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도 아무도 아버지와 고모부가 봤던 그 여자와 아버지의 죽음을 연결짓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또 이건 여담이지만
중앙역 쪽에서 식당을 할 때 식당 이전 문제로 할머니께서 무당분을 찾아가서 물어보신 적이 있으셨대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근데 당시 그 무당분께서 결코 북쪽으로만큼은 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기운이 안 좋다고 하셨었나, 뭐 일이 안 풀릴 거라고 하셨었나.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고 결국 이전했던 그 식당의 위치가 바로 북쪽 방향이었습니다.